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려소교라는 갈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의 예시가 바로 청산별곡이었다. 맞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고려소교 말고 다른 갈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게 바로 시조라는 갈래야. 자, 시조라는 갈래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조는 일단 첫 번째로 고려 말에 창작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는 게 바로 시조야. 그리고 이제 약간 시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조선 시대 때 주로 성행을 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일단은 시조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시조는 3장 6구 4음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3장이라는 건 단순해요. 세 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 줄이라는 소리야. 굉장히 짧아요, 시조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사음보라는 거는, 자, 음보의 개념이 뭐죠? 고려소교 3음보 하면서 말씀드렸죠? 한 행을 몇 번 끊어서 읽느냐, 이거를 음보라고 하는데, 자, 고려소교는 3음보였던 반면 시조는 바로 4음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쵸? 그리고 6구라는 거는 두 개의 음보를 하나의 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음보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 한 구가 어디겠어? 바로 여기가 한 구가 되겠지. 그 다음 총 몇 개의 구야? 6개의 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장, 세 줄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줄을 초장, 처음이라 해서 초장이에요. 중간은 중장, 세 번째는 종장이라고 합니다. 네, 즉 시조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내용을 보기 전에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밀어서 굽다 통고. 자, 몇 음보예요? 하나, 둘, 셋, 넷, 4음보죠. 자, 그리고 몇 줄이에요? 세 줄이죠. 그러면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시조는 3, 4조라고 합니다. 3, 4조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한 음보에 세 글자 혹은 네 글자, 여기 눈 맞아 여기처럼 세 글자,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5글자지만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각 음보가 세 글자, 네 글자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5글자가 나올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종장의 첫 음보는 엄격하게 세 글자로 고정이 됩니다.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마도 세 글자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마찬가지로 종장의 첫 음보에 관한 얘기인데, 종장의 첫 음보가 모든 시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모든 시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시조만 봐도 약간 감탄사로 시작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시조들은 감탄사로 시작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시조의 특징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작품들은 다 시조에 속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의 갈래는 평시조. 네, 위와 같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조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바탕으로 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특징은 뭐 우리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연물이 나오나 봐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한다. 그리고 화자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표현한다. 지조와 절개, 이게 바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서리법과 의인법이 활용되었다. 자, 그렇다면 시조 짧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돌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고려 왕조에 대한 충돌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바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이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와중에 선비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뉘죠.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는 파와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새로 만들려는 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여가 단신가를 지은 이방원과 정몽주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 배경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방원과 정몽주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눈 맞아서 휘어진 대를. 자, 여기서 말하는 대는 바로 대나무입니다. 자, 제가 문학작품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자, 매난국죽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이 매난국죽이 매화, 난, 국화, 대나무 요렇게 4가지 시어들이 작품에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 이 4가지 자연물들은 옛날 선비들에게 약간 지조와 절개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라고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 휘어진 대라는 자연물이 나오는데 이 대가 바로 대나무냐. 그렇다면 이 대나무는 이 4가지 중에서 대나무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겠어? 당연히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 하는가? 자, 그렇다면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 하는가? 자, 여기서 눈은 아무래도 차가우니까 시련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시련을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졌어요. 자, 눈 때문에 대나무가 휘어졌다는 것은 역시 이 대나무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중이겠죠. 대나무가 고난을 겪는 중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겪는 중이지만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누가 감히 굽었다 하는가? 즉, 시련이 와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에 굴복하지는 않는다. 감히 누가 굴복했다 하는가? 시련을 겪을 뿐이지 결코 굴복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필절개면 시련 속에서 변함없이 푸르겠느냐? 즉, 나는 아직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다. 왜? 나는 그 시련이 와도 변함없이 푸르르기 때문에. 즉, 마찬가지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리법. 의문형이긴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만큼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을 쓰였다. 즉, 서리법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행. 자,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세한고절이 무슨 뜻일까? 보면은 옆에 용어풀이 돼 있죠? 한겨울에 추위에 홀로 지키는 절개. 그렇다면 이 세한고절도 뭐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련 속에서 지키는 절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 속에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 너가 누구겠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대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나무라는 자연물을 사람처럼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인법을 쓰고 있고요. 자, 아시겠죠?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형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가 앞에서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고.
자,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뉘라서 꼽다 통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일단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행이 사음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세 글자, 네 글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개적으로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되고 있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종장의 첫음보가 감탄사는 아니긴 하지만 세 글자로 고정이 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얘는 시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대부분의 시조는 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 끝. 자, 두 번째 시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조 같은 경우는 동짓달 기나긴 밤에라는 시조고요. 작가가 누구예요? 바로 황진이다. 황진이는 누구였어요? 바로 조선시대 유명한 기생이었죠. 근데 앞에 시조랑 비교해보자. 앞에 시조는 주제가 뭐였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이었어. 그렇지? 자, 그렇다면 작가 원천석이라는 사람은 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킨 사람이야. 그렇다면 벼슬을 고려시대 때 벼슬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약간 사대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황진이는 기생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작가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똑같은 시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벼슬을 했던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기생.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시조라는 갈래는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기생도 기녀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역시 갈래는 시조, 그리고 주제는 역시 아무래도 여성 작가다 보니까 사랑, 님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특징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적절한 의태어의 사용으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의태어가 뭐예요?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말을 바로 의태어라고 합니다. 자, 문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바로 음성상징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도 해요. 음성상징어라는 용어는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음성상징어란 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둘 다 포함을 합니다.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 의태어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 이 두 개를 합쳐서 문학에서는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의태어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음성상징어라는 용어로 시험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 두 번째 특징이 거의 이 작품의 독보적인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여기서는 관념의 시각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대상처럼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만질 수 없는 대상,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던가 약간 이런 추상적인 대상들을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여기 첫 행부터가 알 수 있어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낸대요. 자, 밤이라는 건 시간이야. 그치? 시간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대상이야. 근데 그 밤에 허리를 베어냈다. 무슨 사과 자르듯이, 무슨 사물 자르듯이 그 밤에 허리를 베어낸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나타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동지. 이거 한자 뭐예요? 겨울동자죠. 근데 두 번째 행 종장 보면은 춘풍. 이거 한자 뭐예요? 봄춘자예요. 이제 서로 이제 반대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다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동지. 겨울에 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고 싶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읽어봤을 땐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 자, 마저 한번 읽어보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 잘라낸 밤의 허리를 춘풍 이불 아래에 돌돌 말아서 넣었다가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절이 나타내는 약간 의미도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겨울에는 어때요? 추워요. 추우면 외롭죠. 외로울수록 약간 추위가 더 잘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초장의 상황은 이미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게다가 겨울이야. 그러다 보니까 춥고 추우니까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이 밤을 견디기에는 이 밤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 밤의 시간을 줄이고자 그 밤의 허리를 베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춘풍. 자, 봄은 어떤 계절이에요? 굉장히 따뜻하고 연인들끼리 꽃구경 많이 가는 그런 계절이에요. 역시 사랑과 관련이 있는 계절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춘풍 이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봄이 굉장히 그 사랑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이야. 그런 따뜻한 계절이기 때문이지. 아시겠죠? 그 이불 아래 돌돌 말아서 넣었다가, 자, 여기서 음성상징어 의태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넣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에는 그 돌돌 말아놨던 것을 쫙 펴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로님, 어론이란 게 무슨 뜻이냐? 얼우다라는 옛말에서 나온 표현인데, 자, 이 얼우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어른입니다. 자, 어른은 어떤 존재예요? 약간 청소년, 어린이들보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더 잘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루다 같은 경우는 약간 19금이긴 한데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야.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어른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란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다, 즉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님 오시는 밤에는 내가 그 잘라놨던 밤을 쫙 펴서 그 길이를 늘리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강조드릴 건 뭐냐면 음성상징어, 의태어,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리고 작가, 기녀, 기녀도 시조를 지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겨울과 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릴 게 뭐냐면 밤이라는 소재예요. 자, 이 짧은 작품 안에 밤이 2번 나와요. 그치? 일단은 여기 초장에서 밤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장에서도 밤이 나와요. 근데 초장의 밤과 종장의 밤은 서로 다른 밤이야. 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초장의 밤은 언제 밤이야? 겨울에 내가 혼자 있는 밤, 님이 내 옆에 없는 밤. 하지만 종장의 밤은 어떤 밤이야?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밤,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오시는 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한 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이제 쉬우면서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시조 갑니다. 자, 마지막 시조는요 조금 특이해요. 자, 첫 번째 시조와 두 번째 시조의 특징은 바로 평시조였다라는 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시조래? 바로 사설시조다. 자, 사설시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평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일단은 사음보, 그리고 몇 줄이다? 3장이니까 3줄이다. 이렇게 생긴 놈이 바로 시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평시조의 형식인 거야. 자, 그렇다면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일단은 사설시조도 시조긴 해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사설시조는 중장이나 종장이 늘어납니다.
대개적으로는 가운데 중장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초장과 종장은 크게 큰 차이는 딱히 없어요. 하지만 중장에서 중장의 내용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장으로서 마무리가 돼요. 일단은 이게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이에요.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 종장이나 중장이 장형화된다, 늘어난다. 대개적으로는 가운데 중장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형식적 차이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상 차이점은 뭐냐면 내용상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작가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설시조의 작가층은 주로 이제 평민, 물론은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주로 평민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 수 없지만 주로 평민으로 추정이 된다. 자, 평시조의 작가층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을 보면서 작가층이 누구였어? 사대부와 기녀들이 주로 평시조를 지었다. 하지만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하층민들, 평민들이 주로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가층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내용상 차이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평민들이 많이 지었다 보니까 바로 일상적 소재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사설시조를 보면요, 되게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풍자, 해학적.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약간 그거를 웃음으로써 승화하려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이제 가장 적절한 표현법은 웃프다. 굉장히 이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하려는 그런 표현법들. 근데 반면에 이제 사대부들이 주로 지은 평시조 같은 경우는, 자, 사대부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이 깊은 존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가 좀 심오해.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약간 우울증 걸리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죠. 반면에 사설시조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웃음을 통해서 승화하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게 바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점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 왜 이 한 단원에 평시조와 사설시조라는 두 가지 다른 갈래를 넣어놨을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문제를 내겠다라는 소리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사설시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우의적. 그러니까 이 우의적이라는 것도 이 웃음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보통 직접적으로 약간 비판한다라기보다는 돌려서 비판한다. 그래서 우의적 같은 경우는 약간 의인화를 통해서 돌려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글의 주제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를 뭐한다? 풍자한다. 웃음을 유발하면서 비판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특징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풍자와 해학의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웃기게 표현한다. 그리고 의인화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설시조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작품만의 특징이에요. 종장에서 화자를 바꿔. 그래서 그럼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그렇다면 이 특징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어떤 담 위에 치달아 앉아요. 두꺼비가 파리를 입안에 악물고 담 위에 앉아요. 근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아주 고개를 쳐들어서 앉아요. 그만큼 기세가 등등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앉아있는데 산을 바라보니까, 저희 건너편의 산을 바라보니까 누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바로 송골매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송골매는 두꺼비보다 센 존재야, 약한 존재야? 센 존재지. 이렇게 송골매가 날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먹힐까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얼른 담 아래로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자빠집니다. 자, 굉장히 웃기죠? 자, 두꺼비라는 존재, 그리고 파리라는 존재. 자, 파리는 두꺼비보다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래서 두꺼비는 자기보다 약한 파리를 그냥 딱 물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아주 고개를 쳐들고 앉아 있는데, 지보다 센 놈이 오니까 아주 그 기세 등등한 모습은 어디 가고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쵸? 자, 굉장히 웃긴 모습이죠. 약자한텐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비판적인 두터비의 모습을 웃기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웃긴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종장. 자, 못 쳐라. 오른쪽에 문제 단어 해설 있죠? 자, 마침 날랜 나이기의 망정이지 멍들 뻔했구나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화자 두꺼비가 얘기를 하는 거야. 초장 중장까지는 화자가 두꺼비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 종장 같은 경우는 두꺼비의 대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침 내가 날쌔서 망정이지 멍들 뻔했다. 내가 날쌔서 멍이 안 들었다. 끝까지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도 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참 한심하고 웃기죠. 그쵸? 자, 오른쪽에 다 용어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형식을 한번 봐보자. 여기가 총장이야, 초장이야. 자, 중장은 여기야, 두 줄. 자, 앞에 두 평시조에 비해서 중장이 굉장히 길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가 종장이 되겠다. 이게 바로 사설시조의 형식이 되겠고요. 자, 내용은 어때요? 자기보다 약한 애를 괴롭히면서 기세 등등하다가 지보다 센 놈이 오니까 바로 꽁무니 빼는 그런 한심한 두꺼비의 모습을 웃기게 표현을 한 거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두꺼비의 대사를 표현했다. 즉 화자가 두꺼비로 바뀌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그 사설시조의 시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평시조 같은 경우는 물론 고려 말부터 현대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평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 전기 그리고 중기까지 이제 주로 성행을 했지만,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점점 나타나면서 성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평민들에 의해서. 요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요거는 뭐 저랑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자, 학습활동 2번 여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 문제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들 꼭 봐라. 저랑 한 내용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작가층, 사대부, 그리고 황진이 기녀, 조선 후기에는 알 수 없지만 주로 평민이다. 그리고 내용상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형식상 특징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똑같이 평시조다 보니까 형식은 똑같을 건데, 자, 사설시조는 다르다 그랬다. 어떻게 달라? 평시조는 3장 6구가 일반적이었지만 사설시조는 이 3장 6구에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이 길어진다. 그리고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된다. 아무래도 중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음보를 지킬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다음 여기 학습활동 4번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학습활동 4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향가라는 새로운 갈래를 감상해보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뭐를 알아보재? 한국 서정문학. 서정문학이라는 건 시예요. 보통 시입니다. 시의 연속성을 알아보자. 연속성을 알아보자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전승 과정을 알아보자라는 소리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려 소교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은 시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또 향가를 알아보자네. 그리고 이 향가를 바탕으로 시의 전승 과정을 알아보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조의 특징은 알아봤다, 그치? 그렇다면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향가의 특징은 바로 이 작품 밑에 보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향가에는요, 일단은 4구체와 8구체 그리고 10구체 향가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4줄, 8줄, 10줄 줄수로 표현을 하면 돼.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거는 바로 19체 향가야. 10줄짜리 향가. 이 10줄짜리 향가는 일단은 향가라는 것 자체가 향찰로 표기된 거야. 향찰이 뭐냐면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 음가 있고 훈이 있죠. 보통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음을 읽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향찰이라는 건 음을 읽지 않고 훈을 읽는 것이 바로 향찰이다. 이런 향찰로 이루어진 게 바로 향가야. 자, 그렇다면 19체 향가는 몇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3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시조 몇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초장, 중장, 종장, 3장 3부분으로 나뉜다 그랬다. 아, 그렇다면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 찾았다. 자, 첫 장은 향가의 첫 장은 시상을 일으키고 어떤 대상을 소개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이를 이어받아서 시상을 전개한 후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마지막 장 3장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는데, 이 마지막 장의 첫머리에는 뭐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감탄사가 붙는 게 특징이다. 근데 이 내용 어디서 또 봤지? 100%는 아니지만 시조도 종장의 첫음보에 감탄사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아, 그렇다면 향가는 시기를 보자면 보통 통일신라 때 주로 지어진 작품이야. 주로 지어진 갈래야. 자, 그렇다면 향가가 더 먼저 지어진 거야? 시조가 더 먼저 지어진 거야? 당연히 향가가 더 먼저 지어진 거지. 시조는 고려 말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3부분으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붙는다는 이런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시조는 향가라는 갈래에서 전승되었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향가의 예시 작품 하나가 나옵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제망매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제망매가다. 자, 제망매가 제목 분석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자는 제사, 망자는 망했다. 그렇다면 뭐가 망했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매자는 누이, 남매 자매할 때 그 매자입니다. 누이. 아, 그렇다면 누이가 망했다. 누이가 죽음, 누이의 죽음을 제사 지내는 노래라고 해서 제망매가다. 아, 그렇다면 이 주제는 뭘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 아, 누이의 죽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참 두렵겠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갑니까? 자, 제가 아까 작품에서 해드렸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버렸대. 즉 죽어버렸대.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나는 누구야? 화자야? 아니면 화자의 누이야? 화자의 누이야. 이런 것도 약간 ABC 해놓고 여기와 서로 다른 화자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많이들 헷갈립니다. 자, 그렇다면 누이가 죽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 보기에서 알아봤죠. 첫 번째 장 여기 이렇게 끊깁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누이가 죽은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나는 것 모르온죠. 자, 어느 가을 계절 나왔고요. 이른 바람에, 때에 이른 바람에 뭐가 떨어졌어요?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죽게 되겠죠. 한 가지에 났어. 즉 근본이 같다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나와 누이의 근본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같은 부모에게서 났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같은 가지는 부모. 이렇게 같은 부모에게서 났지만 누이가 가는 곳을 모른다. 즉 누이가 예상치 못하게 가버렸다, 죽어버렸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른 바람은 때 이른 바람, 즉 누이가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떨어질 잎이란 뭐겠어? 가지에서 떨어질 잎, 즉 누이를, 죽어버린 누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이와 나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만 그런 누이조차 언제 가는지 나는 모른다. 사람이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즉 삶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 즉 그 첫 부분에서 소개되었던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자, 감탄사 나왔다. 자, 여기선 감탄사 굉장히 중요해요. 감탄사 나왔다. 자,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이라는 건 약간 불교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 화자인 나는 천국에서 누구와 만나겠다? 누이와 만나겠다. 따라서 그 미타찰에 갈 수 있도록,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는 종교 수행을 통해 돌을 닦아서 너와 만날 날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누이의 죽음을 소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그쵸? 정서가 슬퍼요. 자, 그런데 단지 슬퍼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니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이 슬픔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계기가 뭐야? 바로 종교적 의지. 종교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려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슬픔에서 그 슬픔을 극복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 기준, 경계선이 어디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는 감탄사야. 즉 이 라는 감탄사는 앞에서 이제 누이의 죽음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격해진, 슬픔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과 동시에 시상, 분위기를 전환하게 되는 그런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한번 교재 없다면 적어주세요. 자, 시상을 집약하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앞에서 이제 슬픔의 정서가 라는 감탄사에 집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극복한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된다. 이렇게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하는 향가의 낙구의 첫머리에 나타난 감탄사 뭐였어요? 이 의 기능이 시조 종장의 첫음보와 유사하다. 어떤 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시겠죠?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판소리계 소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활동에서 중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풍자와 해악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놀부의 행위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죠. 그럼 놀부의 부정적인 행위들을 굉장히 나열함으로써 놀부의 부정적 행동을 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과장돼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웃기죠. 그래서 예능에서도 뭐라 그래, MSG 친다 그러잖아.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쵸? 이게 딱 그거예요. 나열을 하면 그 장면이 과장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웃음이 유발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자, 심사가 놀부의 심보가 모가나무의 아들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모났단 소리야. 즉 언어유희, 말장난이 쓰임으로써 역시 웃음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한 흥부가 이제 집을 짓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흥부의 어리숙한 모습을 나열이 되고 있어요. 역시 이를 통해서 과장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역시 웃음을 유발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집을 지었는데 집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같이 누웠는데 집안 전체 안에서 누웠는데 엉덩이가 삐져나왔대. 얼마나 좁은 거야,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령 집이 아무리 좁다고 한더라도 엉덩이가 문 밖으로 삐져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과장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역시 웃음을 유발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제가 아까 그 웃음과 관련해서 풍자라는 개념과 해악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이 뭐냐면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점이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자, 풍자는 그 대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해악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웃프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풍자는 비판, 해악은 연민과 애정.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약간 미적 특성을 바로 골김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왔으니까 언제든지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 골개미가 웃음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법들은 주로 조선 후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사설시조도 조선 후기에 쓰였고요. 그리고 판소리, 민요, 탈춤 이런 것들도 다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갈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강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